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하는 건 고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같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나만 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 저 같이 하라고, 같이.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해봐. 이런 거 아니에요? 같이 우리 기를 좀 나누자니까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고 저는 저희 이름을 부르고 서로 이렇게 기를 교환하면서 그래야 또 신나게 가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살면서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싫은 감정을 표현할 때, 안 좋은 소리 할 때, 그때 여러분 상처받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누구나 다 여러분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참 묘하죠? 이 댓글들 달리는 걸 보면요, 정말 좋은 댓글들이 한 100개가 달려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 상처 주는 댓글, 그 댓글 하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 한 개의 댓글 때문에 99개의 댓글들을 놓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옳은 길이고 맞는 길이라면 그냥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그냥 묵묵히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 고통의 몫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그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몫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 그 길로 갑시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갑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1930년대 이후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국내의 저항하고 국외의 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도를 이렇게 좀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먼저 국내 어떤 저항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지금 우리는 30년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내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국내에서는요, 1930년대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먼저 국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자, 이 국어에서 활동했던 조직으로는요, 조선어 학회가 있습니다. 1920년대에는 여러분들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고요. 그 조선어 연구회가 1930년대 와서는 조선어 학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가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조선어 학회의 그 활동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맞춤법. 제가 참 맞춤법을 잘 못해요. 어려워요. 우리나라 맞춤법은요. 어쨌건 이런 맞춤법 통일한, 그리고 표준어 제정, 과 같은 노력들을 많이 하죠. 참 이 표준어, 요즘은 여러분들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표준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표준어, 그러니까 사투리나 이런 거 쓰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셌는데 요즘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표준어뿐만 아니라 사투리도 당연히,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쓴 말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서울 출신이라서 잘은 못하는데 이 조선어학회에서 맞춤법 통일하고 이 표준어를 제정하는 것 이외에 진짜 큰 프로젝트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 큰 사전을 하나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 우리말 큰 사전. 요거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요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40년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 우리말 큰 사전은요. 지금 이제 요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여러분들 요 라인이 이렇게 가서 30년대 라인이고요. 요렇게 가서 40년대 라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우리말 큰 사전 편차는요. 이거는 이제 쭉 가서 40년대로 넘어가서 결국은 실패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였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 우리말 큰 사전은 편찬하지 못해요. 왜 그랬냐면 이 40년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조선어 학회 사건을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말 큰 사전은 편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꼭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년대 국어에서는요. 조선어 학회 뭐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이후에 나오는 대표적인 또 40년대 이제 대표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저항 시인들의 모습이죠. 특히 윤동주 같은 정말 그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윤동주의 작품 중에서 그 왜 별 하나의 사람과 막 이렇게 나오는 그 시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어머니 부르는데 그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그 자기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왜 무덤가에 썼다가 이렇게 딱 지워버리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굉장히 그걸 좀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참 슬프게 그 장면들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1930년대 이후 후반부터 나왔던 그 창씨 계명 있잖아요. 그 윤동주도 여러분들 일본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창씨 계명을 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고뇌 그리고 아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을 그 시에 담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저항신의 어떤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모습들이 이제 30년대 이후 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역사. 자, 역사는 상당히 중요하게 좀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요. 크게 세 부류로 좀 역사를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당시에는 1920년대도 마찬가지였죠. 민족주의 사학이 발달했다 그랬죠. 1930년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사학이 발달합니다. 민족주의 사학. 자, 민족주의 사학은 여러분들 뭐를 강조한다 그랬죠? 네, 정신, 혼. 요즘 이렇게 혼을 강조한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딱 예전에는요 혼을 강조한다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은 혼을 강조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갑자기 왜 혼 얘기를 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작년까지만 강의할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뭔가 혼을 얘기하면 뭔가 운건함, 뭔가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혼을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과 뭔가 좀 몽환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썩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자, 민족주의사 이 대표적인 인물 1930년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신채호라든지 박은식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활동을 했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정인보 선생이 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정인보. 이 정인보 선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정신을 강조하는 거죠. 얼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은 이렇게 정신을 주로 중시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또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증주의 사학.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실증주의 사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증명해내는 그런 사학이 되겠죠. 근데 이 실증주의 사학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30년대, 40년대 정말 우리가 암흑기잖아요. 민족말살 통치기가 전개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저항하지 않는 글, 저항하지 않는 말, 저항하지 않는 언어를 쓰는 지식인이 과연 참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단순하게 옛날에 있는 것들을 그저 증명하는 데 그치고 자신의 어떤 이야기, 자신의 해석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도피, 그거는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그 시대와 정면을 맞서지 않으려는 모습이 아니었느냐. 그 방법으로서, 그 도구로서 실증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도피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지식인들이 다 저항해야 되는 거냐. 또 어떤 지식인은 온전히 학문의 입장으로서, 학문 연구의 입장으로서 그의 어떤 모습들을 견지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한 방향으로만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실증주의 사학은 이제 그래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런 학문인데 사학인데 이걸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이병도. 이병도, 뭐 손진태 이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실증을 강조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실증을 강조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뭐냐면 바로 진단학회라는 겁니다. 진단학회. 진단학회.
학회. 이 진단학회에서 만든 잡지가 뭐냐면요. 바로 진단학보. 네, 진단학보. 이런 것들을 이 진단학회에서 주도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요 30년대 활동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경제사학은 시험에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회경제사학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냐면요. 사회경제사학 같은 백남훈입니다. 네, 백남준이 아니에요. 백남준은 저기 뭐냐 설치예술가입니다. 저번에 그 현대미술관에 갔더니 그 역사를 좀 전공하는 친구가 저랑 갔는데 아니 여기 백남준의 작품이 있잖아. 아니 이분이 역사도 전공하시고 이것도 하신 거야? 라고 해서 저희들을 좀 황당하게 했던 그런 경우인데 백남준이 아니라 백남운입니다. 네, 이 백남운 같은 경우에는요. 뭘 했냐면 사회경제사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회주의 쪽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주의 쪽과 연결되어 있어서 유물사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물사관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역사는요. 유물사관의 입장은 뭐냐면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발전하고 그 역사의 발전하는 것은 법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발전하는 법칙성을 갖고 있는 것은 어디나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보편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발전, 법칙, 보편.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이거는 사회경제사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역사가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사회경제사학 같은 경우에는요. 정체성론 있잖아요. 그 식민사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당파성론, 우리는 막 맨날 모이기만 하면 맨날 싸운다라고 하는 당파성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정체성론이 있어요. 식민사관 중에서. 그 정체성론이 뭐냐면 우리 역사는 발전하지 않고 멈춰 있다는 거예요. 일본 고대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거의 한 1000년 정도 뒤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후진민족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제가 식민사관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경제사학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전해 왔고 그건 법칙성이고 세계 어디 나라나 다 비슷하게 보편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경제사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제의 어떤 정체성론을 비판하는데 굉장히 유효하다. 이거는 정체성론 비판. 정체성론을 비판하는데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당시 그 진단학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일제 식민사관을 진두지휘했던 그 단체 어디라 그랬죠, 여러분들? 청구학회. 청구학회 좀 비교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구학회는 제가 그 앞에 강의 일제 정책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930년대는요 나름대로 국어, 역사 이런 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또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게 민족 말살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공포 분위기, 왜냐면 전쟁이잖아요. 그 공포 분위기 조성 속에서 좀 이성이 작동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대놓고 뭔가 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쟁의 있잖아요. 쟁의, 스트라이크, 파업 일으키는 거. 주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던 이 쟁의 투쟁은요. 1920년대만 해도 좀 이렇게 합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30년대 오면 다 지하로 들어가요. 그래서 혁명적 지하 조직이란 걸 형성해가지고 그 지하에서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 왜냐면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30년대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외부적인 활동을 좀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외부적인 활동 이제 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요? 1920년대 외부적으로 항일무장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맨 마지막에 존재했던 단체. 그러니까 보세요. 봉오동 전투. 다음이 뭐였죠? 청산리 전투.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대한독립군단으로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죠? 자유시로 가죠. 자유참변.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서 3부를 결성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떤 협정을 맺죠? 중국 군벌과 미세 협정을 체결하죠. 위기였어요. 그래서 다시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3부 통합운동의 결과 북만주와 남만주에 어떤 조직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북만주에는 그렇죠. 혁신의회. 남만주에는 국민부. 그 혁신의회와 국민부를 뒤를 이어서 1930년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혁신의회입니다. 혁신의회. 혁신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 국민부가 있어요. 주로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1930년대 이 외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모두 다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운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만 해도 여러분들 미사협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기면 돈 받는 그런 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일본인 눈을 피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 눈도 지금 피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1920년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930년대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바로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1920년대만 해도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겨서 돈 받아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왜 1930년대 오면은 한중연합작전을 하게 됐느냐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앞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정책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1930년대는 전쟁의 시기였다. 어떤 전쟁으로 출발했죠? 1931년 바로 만주사변. 그렇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거예요. 이때 이제 중국은 안 거예요. 아, 일본은 우리의 적이구나. 그걸 너무 늦게 한 거죠, 여러분들. 몰랐어, 그거를? 일찍 알아야지. 1920년대는 이제 한국에서 잡아가지고 일본 넘기고 그랬는데 30년대 만주사변이 벌어지면서 한국인들이 일본과 싸웠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한국인들이 우리 중국인들과 함께 일본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동지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1930년대는 다 한중연합작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1920년대 끝자락에 북만주 혁신회와 남만주 국민부가 이제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혁신회는요, 이제 뭘로 바뀌냐면요. 바로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으로 바뀝니다. 자, 이 한국독립당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지청천이라는 인물이에요. 지청천이란 인물이고 이 한국독립당이 큰 대승을 거뒀던 물론 중국과 함께 그 전투가 뭐냐면 바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라는 겁니다. 자, 쌍성보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쌍성보 대전자령 1930년대 한국 독립당이 주도해서 움직였던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부가 주도했던 국민부는 주로 이제 남쪽에 있어요. 남만주 쪽에 있거든요. 자, 이 국민부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는요. 뭘로 이제 연결이 되냐면 조선혁명당이에요. 여기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당. 이 조선혁명당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양세봉이에요. 양세봉. 우리 근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쓰리봉께서 등장합니다. 쓰리봉.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봉이 누군지 아세요? 1, 2, 3 원봉. 네, 김원봉이에요. 투봉이 뭔지 아세요? 김두봉이에요. 쓰리봉이 양세봉이에요. 아, 네. 어떻게 이름들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이 쓰리봉께서 정말 이 1930년대에 종횡무진하셨던 그런 분들이고요.
이념적 성향으로 본다면 좀 사회주의 쪽으로 약간 좀 기울어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사회주의니 뭐 민족주의니 이런 어떤 구분 자체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항일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철저한 이념적 사회주의, 이념적 민족주의 이런 어떤 그 분과는 조금 의미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세봉이 바로 조선혁명당을 이끌고 있었는데 어떤 전투를 전개했냐면요. 바로 영릉가, 그다음이 흥경성 전투예요. 영릉가 흥경성 전투를 주도하였다. 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쌍성보, 대전자령, 영릉가 흥경성 전투 꼭 기억하세요. 어쨌건 이 모든 전투는 바로 다 한중 연합작전. 네, 뭐 중국 뭐 호로군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 군들과 같이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연합이라는 거. 연합에 의해서 저런 전투를 전개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시기냐면은 주로 1930년대 초의 얘기예요. 1930년대 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만주사변 벌어지면서 결국은 만주 괴뢰국이 세워져요. 만주 괴뢰국이 세워지면서 여러분들 왜 그 영화 마지막 황제 보신 너무 오래됐구나. 네. 죄송해요. 제가 요즘 항상 제가 살았던 시대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저번에 서태지 노래 한번 부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헐 하더라고요. 야, 그 유명한 서태지를 모르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건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가 있는데 거기 마지막 황제 푸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만주 괴뢰국을 운영했던, 움직였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 만주국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살짝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살짝 어려워지면서 대부분의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이제 만리장성, 여기 이제 만리장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만리장성 있으면 이 만리장성 안쪽으로, 만리장성 안쪽으로 넘어와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중국 관내라 그래요. 뭐 사실 여러분들 중국인들이 만리장성 이 부분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청나라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만주적을 딱 하늘로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중국 관내는 바로 이 만리장성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중국 관내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40년대까지 주로 이제 이쪽 중국 관내에서, 중국 내부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크게 두 개의 축이 있어요. 어떤 축이 있냐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김구 측, 그 김구의 축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이 있잖아요. 그 김원봉 라인, 즉 김구 라인과 김구 라인. 이런 아재 개그 진짜. 네, 김구 라인과 그 다음이 그 김원봉 라인이 있어요. 그 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중국 관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라인부터. 자, 이 임시정부는 1919년에 만들어지더라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렇게 가다가 쭉 갑니다. 쭉 가다가 국민대표회의. 꽤 어려웠죠. 그죠? 국민대표회의. 상당히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1923년도에 있었던 회의. 그리고 이제 이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쭉 가서 만든 조직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한인애국단이었습니다. 뭔가 임시정부의 어떤 위축되는 어떤 모습들을 다시 한번 타개해보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한인애국단이었죠. 자, 이 한인애국단을 이끌었던 인물들을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봉창과 윤봉길이 되겠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이 되겠습니다. 그죠? 특히 이봉창은 일왕한테 이제 폭탄을 던진 인물이고요. 윤봉길은 상하이,
흥꺼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던 그런 인물이 바로 윤봉길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윤봉길의 의거는요, 이게 이제 성공하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윤봉길 의거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더라.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더라. 이게 이제 윤봉길 의거의 큰 역사적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존재감을 살린 거야. 정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말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었는데 한인애국단 특히 윤봉길 의거가 성공하면서 엄청난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한인애국단은요. 자, 이게 이제 1931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 1935년도에 이제 당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당이 바로 한국 국민당이라는 거예요. 한국 국민당. 여기 이제 35년도에 결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쭉 가서요. 쭉 가서 1940년이 되면요. 1940년이 되면 이제 명실사부, 이제 통합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명실상부 정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여당으로서 만들어진 당이 하나 있죠. 그 당이 뭐냐면 바로 한국독립당이죠. 한국독립당을 1940년도 어디에서? 충칭에서. 충칭에서 조직해내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독립당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바로 군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광복군도 이때 만들어지죠. 바로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이 또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미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1941년도에 뭐 건국강령을 뭐 반포한다든지, 그다음에 대일대독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다 했어요. 41년도에. 그리고 42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42년도에 이제 이 한국광복군에 이제 어떤 단체가 합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이게 하나의 축이에요. 이게 이제 김구 라인이에요. 김구 라인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라인이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네, 바로 김원봉 라인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김원봉 라인 한번 볼게요. 김원봉 라인은요, 일단 똑같이 1919년 임시정부 만들 때 이때 이제 뭘 만드냐면 의열단을 만듭니다. 의열단을 만듭니다. 임시정부 라인 제가 지금 이제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본 것이고,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열단 활동하는데 뭐 김상호, 김익상, 뭐 김지섭, 뭐 나석주 많은 활동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투쟁이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폭탄 한번 던지면 성공은 하더라도 그 사람 바뀌고 또 들어와. 건물 하나 때려가지고 무너뜨려도 꼭 건물 또 세워주죠.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중국에 있는, 지금에 보면 육사라고 할 수 있는 황포군관학교로 1925년경에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황포군관학교, 황포군관학교에 입교를 많이 하죠. 입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우리 그러면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해가지고 우리 조선인들을 통해서 한번 이런 거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조선혁명 간부학교예요. 조선혁명 간부학교.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열 투쟁에서 이제 함께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는 어떤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이 중국 관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좌우합작 운동단체를 만들어냅니다. 그 단체가 뭐냐면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민족혁명당. 자, 민족혁명당. 이라는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이제 1935년도에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민족혁명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합 집산을 해요. 여기는 이제 한국국민당과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조직이 뭐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거예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이거를 37년도에 만들고요.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가 있어요. 그 산하부대가 뭐냐면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겁니다. 조선의용대. 이게 이제 1938년도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 조선의용대가 쭉 갑니다. 쭉 가서 쭉 가서요. 40년대로 가요. 제가 사실은 이제 40년대 뒤로 넘겨야 되는데 40년대로 가가지고 이 조선의용대 일부는 바로 이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돼요. 네, 일부는 바로 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더라. 이게 42년도의 모습이죠. 이때 이제 김원봉과 일부 조선의용대원들이 이렇게 해서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또 어떻게 되냐면요. 일부는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난 쪽으로 빠집니다. 네, 예난 쪽으로 빠져가지고 조선의용군을 또 형성합니다. 조선의용군을 예난에서 형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있었던 전투가 뭐냐면 뭐 호가장 전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 뭐 알 필요 없고요. 이런 두 개의 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라인 축과 김원봉 라인 축이 있는데 결국 이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1942년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41년도에 여러분 건국강령 반포하고 대일대국 선전포고한 그 다음 해에 바로 이렇게 김원봉 세력과 김구 세력이 만났다는 얘기는 중국 관내에서 엄청난 하나의 통합 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의 패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류하고 있는,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 두 개의 흐름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쯤 되면 보여지고 있는 군사 조직들이 보이죠? 1940년대 나왔던 조직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한국광복군, 그죠? 그리고 조선의용대, 의용군 이런 조직들. 조선의용대가 이제 흩어지면서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자, 저 부대들이 40년대 어떤 식으로 만든 다시 한 번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4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0년 넘어오면 자 다시 한번 지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여기서 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일부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이 예난이에요. 예난 그리고 이쪽이 충칭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일부는 쭉 가서 예난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가는 도중에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이쪽 충칭 쪽으로 오는 것이죠. 자 여기가 예난 여기가 충칭 중경이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난 쪽에 있었던 부대는 어떤 부대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 부대가 바로 조선의용군 충칭은요 조선이 아니지 바로 한국광복군. 누가 질문을 하더라. 선생님 근데요 왜 어떨 땐 조선이 붙고 어떨 땐 한국이 붙어요? 아주 도발적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글쎄요. 왜일까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는 살짝 사회주의 쪽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한국 쪽과 연결되는 쪽은 사회주의 쪽보다는 좀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명을 뭐라 그래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차이점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조선의용군 같은 경우도 사회주의 쪽이에요. 예난하면 바로 중국 사회주의자들의 고향이나 여기 예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조선의용대에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있었어요. 국내에도. 자, 국내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조선 건국동맹. 사실 이 조선의용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조선 독립동맹.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부대예요. 여기를 누가 이끌고 있었냐면 김두봉. 제가 쓰리봉 중에서 투봉 말씀드렸죠. 이 김두봉이 이끌고 있었던 조직이 바로 이 조선 독립동맹이고 그 산하부대가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선 조선의용군이 있었는데, 아니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는데 이 조선 건국동맹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 바로 여운형이다. 여운형이다라는 건데 어쨌건 충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지 또는 조선 독립동맹이라든지 또는 서울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이라든지 이 모든 조직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똑같았어요.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같았어요. 뭐였냐면 앞으로 이 땅 한반도에 들어설 나라의 정치 형태는 이래야 한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보여요.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바로 공화국이어야 한다. 예, 공화국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그죠? 바로 이러한 정신들 어떤 형태든 간에 이념이 어떻든 간에 이 땅 한반도에 들어올 형태는 바로 공화국이어야 한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공화국 형태여야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들이 지금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바로 이 조선 건국동맹은 나중에 이제 광복 이후가 되면 이게 바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 네, 건준이라고 하거든요.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건준이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1930년대와 40년대 모습인데 중요한 내용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정말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네, 한중연합작전.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거, 특히 이 전투들 있잖아요. 한국동대 조선인민당 쌍성모 전투 시험이 잘 나오고요. 영릉가 전투 시험이 잘 나옵니다. 어느 쪽과 연결되는지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조선어학회도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는데 특히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실패했다는 거. 왜? 뭐 때문에? 바로 일제의 조선어 학회 사건 때문에 결국은 만들지 못했다는 거지. 광복되고 나서 만들어요. 광복되고 나서 조선어학회가 이제 이름을 바꾸죠. 한글학회로. 지금도 있잖아요. 한글학회. 바꿔가지고 그때서야 완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경제사학 있잖아요. 이 사회경제사학이 바로 정체성론을 비판한다. 일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내로 들어와서 중국 관내로 들어와서 요 라인들 있죠, 여러분들. 요 라인들 속에서 한인 애국단의 활동 한번 보시고요. 한국 독립당 한광복군 이건 제가 임시정부 할 때 설명했으니까 이 민족혁명당의 조선의용대가 있습니다. 이 조선의용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을 다 뿌리를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거는 중국 관내 최초예요. 최초의 무장 조직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중국 땅이에요. 여기 중국 땅인데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대를 만든다? 군대를 운영한다? 그게 되겠냐고요. 아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 저쪽 누구야? 좋아, 오케이, 좋아.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한미국 와 있구나 우리는. 뭔 얘기하지? 그러면 좋아요. 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조직한대.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라고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고 한국광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왜? 일제에 맞서 싸우는 공통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한중연합이라고 하는 그 틀거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여러 부대들이 있다는 거 봐두시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공화국의 형태를 지금 다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930년, 40년대 이제 일제 강점기 다 끝났습니다. 정말 많죠? 1920년대부터 10년대, 20년, 30년대 정말 저항의 역사를 봤는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너무나도 많은 단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실 건 뭐냐면요. 일제 강점기 시대는 어쩔 수 없었다. 다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허구적인 논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그랬지 않았잖아요. 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깡그리 무시한 채로 일제시대는 다 그랬어. 너는 어떻게? 너라면 어떡할래?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반문을 통해 가지고 나라면 못했을 것도 같아. 라는 식으로 해서 그들을 어떤 이해시키려는 어떤 그런 논리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역사상에서 정말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싸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들을 그냥 다 지우개를 지워버리고 그땐 다 그랬어. 라는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우리 역사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려는 것이고 자신들의 어떤 그 친일의 역사를 가리려고 하는 변명하려고 하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드디어 1945년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정말 그 종에 그 까치가 되어가지고 정말 그 종의 머리를 받아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머리가 깨어져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날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다음 시간은 바로 1945년 8월 15일부터 현대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